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심화이론반은 알고 있다는 걸 가정을 깔아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빠르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할 부동산의 특성에서 토지의 특성은 우리 개론 시험에서 매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다다다다닥 붙어서 21, 22, 23, 24, 25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좀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파생 현상들을, 어떤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에서 나오는 파생 현상들을 일일이 다 암기하시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정확히 들어가시면 돼요.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오늘은 처음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이 있는데, 토지의 특성은 일단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이렇게 둘로 쪼개지더라.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특성은 토지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겠죠. 우리 교재로는 지금 52페이지부터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 토지에 무언가 힘을 가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불변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변하지 않는 특성이니까 얘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 있어도 자연적 특성인데 그 자연적 특성에 무엇은 예외가 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예요. 무조건 X.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토지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성격을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자세라고 그랬죠?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게 부동 자세죠. 움직이지 않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성 부분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물리적인 위치가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지 않다?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 위치되어 있는 경도, 위도상의 물리적인 위치는 변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수량의 고정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성은 무조건 부동성이라고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건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고 수량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걔는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걔는 부증성이라는 걸 좀 유의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경도 위도상의 위치, 지리적인 위치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절대적이다. 절대적 위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증성은 상대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그러면 X인 거예요. 무슨 위치의 고정성이다? 절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 그래서 동상과의 구분 근거가 되겠네요.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니까 공시 방법을 동원해서 소유권자를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토지를 사면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활동가 현상이 국지화된대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성에선 딱 하나의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간, 지역별, 지역에 국한된다. 지역세. 여러분 제가 지역세라고 얘기하지만 지역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세죠. 그래서 지방세의 성립 근거도 뭐다? 부동성이다. 서울에 고정돼 있으니까 서울에서 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가 마음껏 움직여 다니면 서울에서 과세를 못 하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임해서 활동해야 된다. 얘를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확인하고 사야 되니까. 그 다음 추상적 장소가, 구체적인 장소가 없으면 걔는 무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추상적인 시장. 그래서 시장이 있는데 남대문 시장은 어디 가면 있더라? 남대문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구체적 시장이죠. 그것에 차이가 있더라. 왜냐하면 구체적 장소가 존재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장소로 이동해서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산 사람이 들고 옮겨야 되는데 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추상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용도 지역 지정 이용에 차이가 발생하더라. 우리 용도 지역 공부했었죠? 용도 지역은 학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여러 군데를 동시에 다닐 수는 없다고 그랬죠.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도관 농자는 도시지역 내에 땡땡땡땡땡땡땡땡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러면 걔는 X라고 그랬죠. 도와 자는 같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지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내용이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외부 효과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론에서 좋은 건 정을 붙이나요? 플러스. 나쁜 건 부, 마이너스. 그래서 정우 외부 효과의 대표주자는 아파트 있는데 공원 들어서면 좋은 건가요? 쾌적성이 높아지죠. 정우 외부 효과의 대표주자. 아파트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 극렬 반대하죠. 그 순간에 플랜카드가 막 걸리잖아요. 경축? 절대 불가죠. 절대 불가. 그런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고 옮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 효과를 그대로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더라.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할 때 부동산은 똑같은 면적의 토지가 있어도 그 토지의 가치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나요? 강남에 위치하고 있느냐, 강원도 두메산골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더라. 맞죠? 그래서 그 토지 자체의 개별적인 특성만 분석해서는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해야 되죠.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역 내에서 꼼짝 마라가 되니까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인 거죠. 지역 분석은 뭐 때문에 한다? 무슨 성? 부동성.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따라해 보세요. 지역. 그러니까 부동성에서는 무조건 지역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지역별로 다르다.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난다. 지역세를 때린다. 그러면 걔는 다 무슨 성?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뭐라고 함정을 파냐면 개별 분석이다. 이런 함정을 파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토지의 특성 중에 개별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럼 개별성 때문에 무슨 분석할까요? 개별 분석하겠죠.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다른 성격 때문에 나타난다고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개별 분석은 왜 한다?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적합할 때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얘를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균형을 따지는 거다. 외부와의 균형 상태를 따지는 거다. 외부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 내용. 그래서 외부 환경과의 적합의 정도를 따지더라. 그래서 만약에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요. 주택인데 그 주택이 있는 곳에 말 그대로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지역 내에 적합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무슨 가치가 떨어져요? 경제적 가치가. 그래서 경제적 감가의 성립 근거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네요. 네. 그 다음 지읒에 의외로 중요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 나왔죠, 여러분? 지방이 나왔죠. 지방은 지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뜨면 뭘로 간다? 부동성으로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치읓에 지방세의 성립 근거가 된다. 근데 지방세에 제가 저만 쓰는 단어를 지금 집어넣었죠. 지역세라는 표현 안 씁니다, 여러분. 근데 지방세가 결국은 지역에서 때리는 세금이잖아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얘는 무엇과 관련이 있더라? 부동성.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성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지역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역 딱 떴다 그러면 지역이 뜨면 무조건 부동성.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증성을 부동성과 섞어서 잘 내죠. 왜냐하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 내용을 헷갈릴 리가 없는데 그냥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동성이 뭐고 부증성이 뭔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헷갈릴 거라고 출제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토지는 증가시킬 수 있나요?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절 보세요. 지구상 모든 토지는 다 연결돼 있나요? 지구라는 하나의 땅덩어리 안에 토지들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디를 가면 바다던데 바닷속 밑도 토지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토지의 절대량은 절대로 증가가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성이다? 부증성이네요. 그럼 매립 간척 행위에 의해서 바다인데 걔를 메꿨어요.
그럼 바닷속도 원래는 토지였죠. 그런데 이용 가능한 토지였다, 이용 불가능한 토지였다? 이용 불가능한 토지였는데 걔를 매립관청 메꿔서 이용 가능한 토지로 바꾼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용의 전환인 거지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가 아니다.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토지는 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증가시킨다는 게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란 단어가 뜨면 그때는 뭐로 가는 거다? 생산할 수 없는 성격, 부증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네. 어딘가에서 지금 음악 소리가 잔잔하게 깔리고 있습니다. 제 BGM을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억에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만들 수 없으니까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고,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따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정평가 방식 중에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격이다가 원가 방식이죠. 그럼 토지는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산비를 따질 수 없고 원가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매립관척지는 만들 수 있나요? 조성하는데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 조성 원가를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예, 그래서 매립관척지는 원가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토지가 모든 생산의 근간이 되는데 얘가 한정돼 있대요.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럼 토지가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하겠죠. 얘가 물리적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한 걸 물리적 토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한정된 토지에 뽕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해서 위로 올린다? 위로 올려서 공간을 확대시키겠죠. 그게 용적률과 관련이 있더라, 건폐율과? 용적률. 그런 내용들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라는 게 뭐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도심과 외곽이 있어요. 도시의 중심을 도심이라고 합니다. 외곽은 말 그대로 변두리죠. 외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시 문제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도심에 더 높을까요? 도시 문제는 외곽에서 더 많이 발생할까요? 도심에서. 도시 문제는 도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심의 집가 수준은 높나요? 낮나요? 높죠. 지대는? 아니, 토지 임대료도 높죠. 도심은. 맞죠? 그럼 한계 교통비용.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도 도심은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똑같은 1km를 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더 걸리죠. 근데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교통이 원활하게 뚫려 있으니까 단위 거리를 똑같이 1km 빠져나갈 때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줄겠죠. 그래서 추가로가 나오면 무조건 뭘 붙이냐면 한계자를 붙이는 겁니다. 자, 저 보세요.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라고 할까요? 한계 비용이라고 해요.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은 한계 수입이라고 해요. 되셨어요?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은 한계 교통비용이에요. 추가로 감소하는 주거비용은 한계 주거비용이에요. 되셨죠?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기억할 때 얘는 꼭 하나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용이해요. 도심은 다 높죠, 여러분? 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외곽은 다 높다, 낮다? 낮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대답을 해볼게요. 2하고 3 중에 뭐가 더 커요, 여러분? 숫자가. 3이 더 크죠? 그럼 도심은 1차 산업으로 이용될까요? 3차 산업으로? 3차 산업. 외곽은 1차 산업이겠죠? 농업, 목축업 등.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해볼게요, 다시. 도심 집가 높다? 지대 높다? 한계 교통비용 높다? 한계 주거비용 높다? 입찰 지대가 높다?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도심은 다 높다니까. 외곽은 다 낮고. 생각을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공부를 하러 왔는데 얘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유식하게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해보자면 단위 토지 면적당 잘 보세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면 무언가가 만들어지죠? 우리 지난주에 토지 계량물 얘기할 때 살짝 얘기했었죠. 그때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는 정도를 얘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하죠.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합니다. 그럼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되면 집약도가 높은 건가요? 맞죠? 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층수가 높다 낮다? 층수를 높이 올린다는 얘기죠. 집약적 이용이라는 건. 그런데 이번에는 자본과 노동이 조금만 투입돼요. 토지를 많이 이용하고 자본과 노동을 조금 투입했어요. 그럼 듬성듬성 이용하는 거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조방이란 단어가 듬성듬성이래요. 되셨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의 토지 이용이 집약도가 높고 외곽은 집약도가 낮다? 맞죠? 도심은 층수가 높고 외곽은 층수가 낮죠? 그런가요? 이런 개념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게 집약적 이용이에요. 그러면 집약적 이용이 된다는 건 층수가 올라가죠? 층수가 올라가는 건 위로 올라가니까 수직인가요? 수평인가요? 수직 공간의 확대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증가되지 못하는 성격, 부증성을 떼서 한정돼 있으니까 자신의 토지라고 자기 마음대로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토지는 공적 개념이 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래 토지공 개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미음.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도시의 토지를 더 많이 원하나요? 그럼 물리적 토지의 절대량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지가 고 현상이라고 하죠. 지가가 높을 고자, 고지가 현상 또는 지가 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는 증가됐는데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커진 거다.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이제 지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피읍.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잠깐 이쪽 보실까요? 여기에 점이 있었어요. 가격과 공급량을 나타낸 점입니다.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죠. 오늘 이따가 공부할 건데 그래프상에. 량은 좌우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고 좌측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인 재화들은 공급자 입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까 공급량을 늘리나요? 줄이나요? 늘리죠. 그래서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무슨 특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얘를 늘릴 수가 없죠. 그럼 가격만 올라갔죠, 지금?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가격만 올라간 상태에서. 양이 증가가 안 되니까.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오나요? 뭐죠? 직선.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는 얘기는 물리적 토지의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량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 토지는 증가되지 못하니까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지 공급자들끼리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자 경쟁의 시장이 된다. 지가 상승하고 지가가 높아지더라. 독점적인 소유욕이 발생하겠죠. 토지를 사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 이런 생각이 발생이 된답니다. 그럼 토지는 용도를 하나로만 쓸 수 있어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지난주에 복습. 다양하게 쓰는 것에 세 가지가 있었죠. 건물 짓거나 농사 짓거나 나무 심거나. 그래서 크게 바뀌고 있으면 얘는 무슨지? 후보지. 건물 짓는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건물의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걔는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간에 바뀌는 거죠. 이행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내용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중요한 한정되어 있는 토지를 아무 용도로나 이용하면 된다.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한다.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 최유효용의 개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부증성은 예외가 있다 없다? 아까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었죠? 그러니까 부증성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매립간척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다 그러면 X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부증성은 단어가 생각나시면 됩니다. 생산할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게 생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부동성은 지역.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판 보세요.
매립간척 행위는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로 부증성의 예외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럴싸하죠. 공부를 안 했다면. 근데 얘는 틀렸죠. 왜 틀렸죠? 예, 자연적 특성인데 예외가 있다 그랬으니까 X다. 그 이유는 바닷속 토지여도 토지다. 다만 이용 불가능한 토지였는데 얘를 메꿔서 이용 가능한 토지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더라. 그 다음 영속성이 있대. 은근히 영속성이 나오면 헷갈려 하세요. 이 부분에 뭐가 헷갈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영속성.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나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 밑에 토지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삼국시대에도 있었다?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 영속성을 띈다. 그 말은 소모되나요? 소모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비소모성? 이해요?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겠네요. 물리적 강가란 건물은 지어놓으면 벽이 조금씩 파손되나요, 여러분?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러면 가치를 까겠죠. 물리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니까 가치를 까는 걸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영원히 계속된 성격, 영속성을 띠니까 물리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소모되지 않죠? 그러니까 재생산의 개념이 없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재생산한다는 얘기는 다시 생산하는 거죠. 그럼 기존의 것이 달아 없어졌으니까 다시 생산하겠죠. 그런데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재생산의 개념이 없겠죠. 이게 제일 헷갈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까 여기 잠깐 보실까요? 생산비 법칙은 왜 적용할 수 없었죠? 부증성 때문에 생산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속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대요. 재생산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동시에 들어가요? 뭐가 같이 들어있죠? 생산이 둘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헷갈리는 방법은 외우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영재였으면 좋겠죠? 띨띨했으면 좋겠다, 영재였으면 좋겠다? 영재. 그래서 재생산이 나오면 영속성이에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된 겁니다. 네. 그 다음 디귿.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 수단으로 우수해서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죠?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상각의 개념이 없어서.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 공부했던 내용에 토지는 그래서 수익 환원 방법, 찍찍 연상 4가지 중에 찍적법, 기억을 아무도 못하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반이 바뀌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직은 직선법, 그 다음 연은 연금법, 상은 상환기금법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법은 직접적, 비읍, 비상각자산에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 영속성을 띠니까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수익을 그냥 환원율로 직접 환원한다. 상각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직접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 리을. 영원히 계속되니까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대요. 만약에 일회용품이라면, 저 보세요 여러분. 일회용품이라면 장기간 쓸 수 있나요? 일회용 칫솔이 있습니다. 일회용 칫솔은 그래도 장기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얘로 적절치가 않아요. 이쑤시개가 있어요. 이쑤시개. 그럼 한 번만 쓰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쑤시개를 계속해서 쓴대요. 똑같은 걸. 아주 더러워 죽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치 보존이 오래되는 게 아니면 장기적인 개념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장기가 나오면 장기 투자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로 간다? 영속성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지금 예를 들어 교도소 옆에 있는 토지예요.
근데 그 교도소가 계속 영원 불변하게 그 토지 옆에 있나요? 이전될 수도 있죠. 그럼 그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겠다?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이 필요하겠네요. 장기간 존재하니까. 그 다음 임대차가 가능한가요? 토지는? 가능합니다. 장기간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쓰라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걸 걔를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인이죠. 토지 이용자가 달라지나요? 임차인이 이용하잖아요, 이제. 맞죠? 그럼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에 분리네요. 되셨어요? 소유자와 이용자가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임대차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 얘도 그냥 암기 방법을 동원하고 말아버릴게요. 이렇게 기억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냐면 MM으로 임소영을 기억하는 거예요. 혹시 성함이 임소영 씨 계시나요? 그래서 임소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나오거나 소유이익과 이용이익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뭐로 간다? 영속성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외워놓으면 헷갈려요. 근데 외워놓으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바로 기억납니다. 그 다음 소득이득과 임대수입, 자본이득. 토지는 지금 임대에서 소득 발생하죠. 임대하는 게 부동산 투자자의 영업소득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었냐면 소득을 통한 이득, 소득이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득이득. 그리고 자본이득은 토지를 사놓고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죠. 그럼 보유 기간 중에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누릴 수 있네요. 그럼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으면 차이가 발생한 거고 그 차이가 이익이면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양도 차익. 그 양도 차익이 자본 증가,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로 기억하면 될까요? 임소영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임소영 씨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존재하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까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속성에서는 핵심 단어는 뭐다? 소모되지 않는다만 기억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임소영인 거죠. 임소영. 기억 꼭 하세요.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운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MM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 임소영. 그리고 영재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뭐였으면 좋겠다? 영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자연적 특성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볼까요? 홍수 등에 의한 토지의 유실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었는데 내 토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에 포락지 있었죠. 떨어질 낙자, 강포자. 강으로 떨어진 토지예요. 그래서 물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했었죠. 그럼 토지 자체는 없어진 것 같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토지는 그냥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된 거지. 토지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홍수 등에 의한 토지의 유실은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 영속성의 예외이다. 그러면 얘는 O다, X다? X. X인 걸 뭘 보고 난다? 지금 영속성은 자연적인 특성, 고정 불변적인 특성,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예외 없는 거죠.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로 가장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 4번에 이제 개별성이 있대요. 토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여도 다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 위치 공간이 다 다르니까 개별성을 띈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가 다른 토지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 얘를 이질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성격이 동질성이죠? 다른 건 이질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르면 얘들은 다 이래. 이런 일반적인 이론 도출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존재하는 법칙이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토지는 제가 만약에 10억 주고 샀다고 했을 때 그 토지를 바로 팔기 위해 내놓으면 10억 꼭 받으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어도 하나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거래마다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네,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감정평가 시에 표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표준지 뭐죠? 표준지 공시지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표준지의 개념은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 알려줄 때 사용하는 개념이었어요. 전국의 필지가 약 3천만 필지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지는 합병이 될 수도 있고 분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지의 숫자는 매년 변동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숫자가 바뀌고 있어요. 그럼 전국에 있는 3천만 필지의 가격을 공개적으로 알려줄 때 국장이 그걸 다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으니까 국장은 뭐만 정해준다? 표준이 되는 땅을 정해주고 던져주면 그 표준지가 속한 시장군수구청장, 표준지가 속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토지들을 개별 공시지가를 정해주나요? 그게 문제의 포인트였죠. 그래서 문제 풀 때 표준 다른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개별이라고 나오면 공시지가 부분에서 누가 결정하는지가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죠. 개별만 누가 하는 거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죠. 개별이란 단어가 떴을 때만. 그럼 개별이 뜨지 않으면 뭐로 들어가면 된다? 얘는 무조건 국장으로 가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칠판 잘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이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 고시하는 거 맞아요. 되셔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는 국장이 결정한다. X예요. 그럼 여러분, 공시지가는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금 지출하거나 그리고 세금을 때리거나 이런 것의 기준으로 사용하려고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시가에 얼마 정도로 반영돼 있대요? 지금 작년도까지는 66.7% 정도였어요. 시가 100% 기준으로. 그러니까 좀 더 낮게 책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100%에 근접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까요? 많이 커지죠. 그런 내용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관계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을까요? 자신의 땅값이 얼마로 책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세금 부담과 직결되니까. 그런데 토지 소유자만 영향이 있을까요? 시장군수구청장도 시군구도 영향이 있을까요? 시군구도 지방세 근간이 되는 거니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영향을 받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그때 정해진 표준지 공시지가가 마음에 안 들면 이의 신청을 하겠죠. 이의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의 신청을 할 때 정한 사람한테 이의 신청을 해야 될까요? 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의 신청할까요? 정한 사람한테, 결정권자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누구에게 이의 신청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별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럼 이건 약간 고난도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OX. 공동주택의 표준이 지금 공동주택에 개별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냐면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뭘 찾으라고 그랬죠? 개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개별 없죠, 지금. 이 앞에 개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얘는? 국장이 정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이게 이 공시지가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이야. 들어보세요. 단독주택은 모양도 다르고 층수도 굉장히 다르고 형태도 다 다르나요? 기본적으로? 면적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럼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을 국장이 다 정해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표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누가 정해주고? 국장이 정해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표준 단독주택과 옆에 있는 단독주택들을 비교해서 개별을 정하겠죠.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근데 공동주택 아파트는 모양이 비슷하죠. 그 한 덩어리로 평가해 줄 수도 있죠. 층수만 조금씩 반영해 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표준과 개별의 개념이 있다 없다?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의 개념이 없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표준 공동주택 가격을 국장이 정한다 그러면 이게 X라고요.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쪼개지 않는다고. 되셨죠? 그럼 다시 공동주택 가격은 앞에 개별자 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정하는 거다?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의 신청할 때 누가 하는 거다? 국장이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내용 질문입니다. 이의 신청은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의해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부동산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OX?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 소유자도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받는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도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X라고요.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없이 받아줄까요? 기간을 정해놓고 받아줄까요? 기간을 정해놓고 받아주겠죠. 그래서 30일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필요 없고 뭐만 구분하자? 표준제 개념이 뭔지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표준지를 선정을 실제로 감정평가하기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니까 얘가 표준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표준지를 선정해요, 안 해요? 선정하죠. 선정합니다. 그러면 다 다르니까 얘가 10억이니까 너 옆에 있으니까 10억 이 얘기도 할 수 없겠네요. 뭐로 보면? 개별성의 특성으로 보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다 다르니까 대체도 안 되죠? 다 다르니까 내가 내 토지를 공급하면 나만의 독점적인 공급인 거죠. 그리고 거래 정보가 다 개별적으로 발생하니까 그 개별적인 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까요? 정보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다 다르니까 개별적인 분석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무슨 분석이 필요하다? 개별 분석. 그래서 개별 분석은 무슨 성 때문에 한다? 개별성. 개별. 끝났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개별성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대체가 안 된다는 것.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 다 다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토지 옆에 토지 붙어 있나요? 인접성의 특성을 띠죠.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인접된 토지 상호 간의 협동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내 토지를 잘 관리해도 옆에 토지가 관리를 너무 못해서 뭔가 나쁜 것들, 누군가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막 버리고 다녀요. 그럼 내 토지의 가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접지 상호 간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어떤 지역이 개발됐는데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이익이 끼쳐지죠. 그럼 주변 지역에 투기가 발생한다? 그럼 정부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네가 개발한 거 아니니까 내가 뺏어갈게. 이게 개발 이익 환수 제도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개발 이익을 누린 사람에게 개발 부담금을 지우죠. 직접적으로 뺏어가잖아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티귿.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인접성 때문에 인접된 토지들은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경쟁이 나타나요. 동일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강남역 근방에 있는 토지들은 인접해 있잖아요. 그럼 A 토지를 B 토지가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대체 가능하니까 결국은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되겠죠. 지역별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거죠. 주변과 어울려야 되더라. 인접해 있으니까. 적합의 원칙. 적합하지 않으면 무슨 감가한다? 경제적 가치 떨어졌다. 경제적 감가.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 외부 효과의 발생. 옆에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공원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외부 효과 발생하지 않아요? 모대에 있으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인접해 있으니까. 인접성.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경제적인 대체는 가능한가요? 경제적 효용 측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잠깐만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토지가 있습니다. 얘 A 토지고 B 토지예요. 그럼 인접해 있나요, 지금? 딱 붙어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공간은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A 토지와 B 토지가 똑같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 위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없겠죠. 지구상의 모든 토지는. 그래서 A가 자신의 토지를 이제 공급한다면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물리적인 대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리적인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얘는 독점적인 공급이 가능한가요? 독점적인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점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가 있는 지역이 1지역이랍니다. 1지역에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근데 면적이 똑같아요. A 토지와 B 토지가. 그럼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지질, 지세, 지형 등도 비슷하겠네요. 그럼 농사를 짓고자 하는 갑의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는 A 토지를 선택하나 B 토지를 선택하나 똑같겠네요. 그럼 경제적 효용 측면의 대체 관계가 성립됐나요? 이 둘이.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가격 수준이 형성된다? 그래서 잠깐만. 만약에 이 B 토지가 1지역을 벗어나서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1지역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갑의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 A 토지를 B 토지가 대신할 수 없죠. 지금 대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인접한 토지들은 경제적 대체관계가 성립되더라. 경제적인 대체관계가 성립되니까 경쟁이 나타나고 경쟁이 나타나는 거죠. 경쟁이 나타나니까 비슷한 가격 수준이 형성된다,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된다.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는 A 토지의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A 토지가 속한 지역을 먼저 뭐해서? 분석을 해서, 지역 분석을 해서 이 지역 내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뽑아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가 뭔지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뭘 하면? 지역 분석을 하면. 그래서 이때 이 토지의 가격대가 10억대라고 밝혀졌다면 감정평가할 때 A 토지를 그냥 10억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다 다르니까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해 봐야 될까요? 이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 지역 안에 모든 토지는 다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더라도 지질, 지세, 지형이 얘가 경사도가 좀 더 높을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겠어요. 이렇게 토지가. 그럼 얘는 지금 경사도가 낮죠. 근데 얘는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다면 경사도가 높죠. 그럼 가치가 얘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그래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고 이 토지의 최고 유한이용이 얼마다라고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분석부터 해야 된다? 지역 분석을 먼저 행한다. 그래서 얘를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뒤에 한다? 후행 분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은 넓게 보나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거시적 분석, 미시적 분석? 거시적, 전체적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인 거예요. 그리하여 지금 보시면 경제적 대체 관계는 인접성 때문에 가능하니까 경쟁이 나타나서 비슷한 가격 수준이 형성되더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동일한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토지들은 경제적 대체 관계가 성립돼서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되니까 얘가 10억이니까 너도 10억이라고 결국 감정평가가 가능하겠네요. 무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비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중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풀리는지. 칠판을 그대로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내용들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틀린 것을 고르라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성이구나, 틀린 걸 고르라고 했구나. 이것만 해서 읽어서 얘를 읽는데 들이는 시간을 절약해야죠.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읽는데 거의 10초, 20초 걸립니다, 여러분. 10초, 20초가 쌓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돼요. 시간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부동성은, 지금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성 딱 뜨면 뭐가 기억나야 된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이 되므로, 지역 떴나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도시지역, 어떤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규제가 가능한 이유가 그 토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싫어요 그러면서 도시적으로 들고 올 수 없죠. 그래서 각각 다른 규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5. 그 다음 2번.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떴네요? 틀렸죠? 소모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임소형. 그 영속성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X인 거네요. 얘는 뭐의 설명이니까? 영속성의 설명이니까. 영재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재생산.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으로, 지리적 위치 맞죠? 네. 이거 수량의 고정이라고 나오면 X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5. 4번.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 발생. 물리적 토지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공급자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수요자 경쟁 시장이 되더라. 그 얘기였죠. 상대적 희소성 커져서 집가 상승한다? 예,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그 개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 발생한다? 맞나요? 이 내용. 거래 비용 발생이 부동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면 잡아내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잠깐만 여기 보세요. 왜 부동산의 특성을 이렇게까지만 공부하고 더 이상 막 공부를 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개별성 때문에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기출 문제예요. 얘 O예요, X예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X죠. 임장 활동을 왜 한다고 그랬죠? 부동성 때문에 한다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대답해 놓고 다 틀린 거죠. 맞아요. 얘가 맞아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아파트가 있습니다. 토지의 특성인데 이걸 건물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내가 사고자 하는 건 내가 매입하고 싶은 아파트는 1101호예요. 매물로 나와 있는 게. 근데 1101호를 집주인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 근데 보지도 않고 거래를 할 수는 없으니까 1101호와 뭐가 비슷하겠죠? 1102호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1102호를 들어가서 본 거예요. 확인을 한 거야. 집주인이 친절하게 보여줬어요. 구조가 똑같으니까 보여줬어. 봤더니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정말 향긋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로마 향기가 막 풍겨요. 봤더니 신혼부부 둘이 살아요. 결혼한 지 1개월 지났어. 이게 3개월만 지나도 좀 달라져. 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온갖 뭐 포인트 벽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감동받았어. 사야지.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은 지금 1102호를 보고 1101호를 계약했죠. 그래서 이사 당일날 화들짝 놀랐죠. 1101호에는 애가 셋이었어요. 아들만 셋. 애들이 다 초등학생이었어. 벽지 다 뜯어져 있고 수도꼭지도 막 너덜너덜하고 난리가 나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부동산은 다 다르죠? 무슨 성? 개별성 때문에 걔를 꼭 집어서 임장활동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얘가 5가 된다고요. 그런 개념이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예요. 부동산의 특성은 아주 일반화된 내용 빼놓고는 학자에 따라서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이다 파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함정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증성 나오면 생산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고 맞죠? 부동성이 나오면 지역이란 단어를 기억하고 영속성이 나오면 소모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개별성이 나오면 대체라는 단어를 기억해라. 이렇게 찝어드렸잖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끝내버리란 얘기예요. 임소영, 영재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교재에 쓰여진 내용을 다 일일이 외우려고 하니까. 이해하고 외우려고 하니까. 이해하고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영이 없네요. 임소영. 네. 그분은 알고 계셨을까요?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쓰이는 걸?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 개념을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에 이제 인문적 특성이 있대요, 여러분. 그럼 인문적 특성은 말 그대로 누가 부여하는 특성이죠? 인간이. 그럼 인간은 토지가 있는데 후천적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토지에 후천적으로 부여하는 특성이며 인간이 바뀜에 따라 변화할까요? 변화하죠. 인간의 과학기술 등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겠죠. 그래서 인위적이며 가변적인 특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1번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용도는 토지가 용도를 다양하게 쓰나요? 인간이? 인간이. 그래서 얘는 인문적 특성인 거죠.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다용도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부동산의 특성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 용도의 다양성을 다용도성이라고도 표현해요. 맞죠? 그리고 부증성을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니까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양한 용도를 띠니까 최고 유효한 용을 해야 되고 주어진 용도에 아무 용도로나 골라 잡았을까요? 최적의 용도로 쓸까요? 최적의 용도. 적합한 용도를 정해 써야 된다. 얘를 적지론이라고 합니다. 적지론. 그 다음 용도를 다양하게 쓰니까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롯데월드 가면 본관에서 좀 빠져나가서 섬 비슷한 곳에 또 놀이기구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그렇게 놀이동산으로 만들 생각을 기존 사람들은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그 뒤에 태어난 인간이 창조적인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뀌어지고 있는 중에 토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행과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 용도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 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물리적 토지의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을 하나도 늘릴 수 없었죠? 그래서 수직선이었어요. 완전 비탄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주거용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주거용지의 공급량은 늘릴 수 있을까요? 특정 용도의 토지의 공급량은 늘릴 수 있죠. 다른 용도로 쓰였던 걸 용도 전환해서 공급하면 되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전체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한정돼 있죠? 전체 토지의 물리적 양은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용도가 다양하죠?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주상공으로 만약에 이용되고 있다고 했을 때 주거용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주거용지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죠? 전체 토지의 양을 늘릴 수는 없지만 주거용지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요?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이용되던 걸 용도 전환해서 공급량 늘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세요. 전체 토지의 양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정 용도의 토지의 양은 늘릴 수 있다? 있다. 용도 전환을 통해. 그렇게 하는 공급을 무슨 공급이라 한다? 경제적 공급 또는 물리적 공급, 용도적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도적 공급.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뀌어지고 있는 중에 토지가 있겠죠. 후보지 이행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합치고 쪼갤 수 있는데 인간이 그러는 거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분합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토지가 있어요. 얘가
면적이 200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가 1필지인 상태에서는 주택을 짓거나 상업용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나만 지어야 된대요. 그런데 얘를 필지를 분할했어요. 예를 들어 100백으로. 그랬더니 주택도 짓고 상업용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필지를 뭐 했더니 분할했더니 용도가 좀 더 다양해졌다? 맞나요? 예.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나요? 용도의 다양성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높이나요? 쪼개고 합쳐봤더니 용도가 좀 더 다양해진 거죠. 이걸 바꿔내면 헷갈려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기억하지 마세요. 그 다음 합병으로 인한 증감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분할에 따른 증감가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한정가격이 성립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럼 얘는 뭔지만 한번 볼게요.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A 토지. A 토지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원래 토지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일 때 토지의 유용성이 크겠죠. 건물 짓더라도 좀 더 용이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치가 얼마였냐면 1억이었대요. 그런데 이때 B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인접한 토지를 B는 이 모양 이 꼴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의 노란 빗금 친 부분의 토지는 원래 얼마짜리냐면 얘가 5천만 원짜리예요. 경제적 가치가 5천만 원입니다. 근데 A가 만약에 이 토지를 사서 합치면 뭐 하면? 합병을 하게 되면 온전한 모양이 나오겠죠?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한 방에 알아먹으니까 우린 정사각형을 정방형이라고 그러죠. 직사각형은 한쪽으로 길죠. 그래서 길 장자를 써서 장방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온전해져서 얘가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3억으로 올라간대요.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럼 합병을 함에 따라 가치가 올라간 거죠. 이게 지금 나온 뭘까요? 합병? 증가겠네요. 그럼 이 사실을 A가 알았다면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B에게 가야 되죠. 뭐 사러? B 토지 사러 갑니다. 갔어요. 근데 A가 약간 짱구 기질이 있어서 A가 그려서 설명해요. B한테 내 거 1억, 네 거 5천만 원. 너 나한테 팔면 내 토지가 온전한 모양을 갖춰서 내 거 3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그러니까 너 나한테 5천만 원에 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설명을 안 들었으면 5천만 원에 팔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설명을 다 듣고 B가 5천만 원에 팔 리가 없죠. 그러니까 B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다른 사람한테는 5천만 원에 팔아도 내 토지가 네 토지에 그렇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너는 나한테 1억은 줘야 팔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합병이나 분할의 거래 당사자에게만 이 가격은 성립되겠죠. 한정돼서. 얘를 뭐라고 한다? 한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1억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A가 불같이 승질을 내요. 야, 5천만 원짜리 왜 나한테 1억에 팔어? 그러면서 안 산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A는 본래 짱구라 옆에 있는 C를 찾아갔죠. 옆에 C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옆에 이런 토지를 또 갖고 있는 거죠. 모양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C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다 설명하고 네 토지 모양이 내 토지에 딱 맞아. 너 토지 나한테 팔면 내가 사다가 여기다 확 끼워버릴게. 이게 되나요? 안 되죠. 토지는 무슨 성?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한정되는 가격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부동성과 뭐 때문에? 기여의 원칙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 번만 듣고 말아버리세요. 한정 가격이 성립되는 동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부동성과 기여의 원칙. 이렇게 정리하고 맙니다. 많이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규모를 키움에 따라 단위당 비용을 줄여서 수익이 커지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병합분할의 가능성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 3번에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대요. 간단하게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옆에 똑같은 지역이 있어요. 바로 인접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지역에 지하철이 뚫렸어요. 그럼 지하철이 뚫린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위치가 양호해졌나요?
그럼 지하철이 뚫리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더 나빠졌죠. 상대적으로. 네. 그럼 지하철을 뚫은 건 누가 뚫은 건가요? 사람이, 인간이 뚫었잖아요. 그게 바로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은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진답니다. 사경행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상대적 위치를 설명드리면 사경 속을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사경행. 그래서 사는 사회적, 경은 경제적, 행은 행정적. 그래서 경제적은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얘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은 끝날 때까지 똑같아요. 제도, 규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행정적이에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회적이에요. 사회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전에는 얘를 구분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요즘 그런 문제가 추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마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잠깐만, 얘는 좀 확인해 볼게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럼 세금 부담이 커진 건 세금을 누가 많이 부과를 시킨 거죠? 인간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문적인 특성이 바뀐 거예요? 상대의 위치가 변한 거죠. 그럼 세 부담은 우리에게 경제적 부담인가요? 육체적 부담인가요? 경제적 부담이죠. 그래서 경제적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근데 꼭 집어. 세 제도가 변했다 그러면 제도 규제 정책은 어디다? 행정적이죠. 그래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하철이 뚫리면, 교통체계가 좋아지면 그 지역의 위치가 접근성이 양호해짐에 따라 수입 늘까요? 비용이 줄겠죠? 그 지역까지 들어오는 데 드는 비용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럼 교통체계가 변한 것은 행정적 위치가 변화한 것으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변화한다 그러면 걔는 O다 X다? X인 거죠. 교통체계의 변화는 어디에 속한다?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끝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지역별로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저기 보세요. 지역 나눈 건 누가 나눈 거죠? 인간이. 국가라는 단체는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국가 안의 토지가 국토성이죠? 얘들은 다 인문적 특성이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토지라고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공법상 제약이 모두 다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자유권이다. 상대적 자유권이다. 상대적 자유권. 공법상의 규제 등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핵심 체크를 해볼게요. 칠판 잘 보세요.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있대요. 그럼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왜 안 되죠? 부증성, 부동성? 부증성. 대답을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는 분은 조그맣게 대답하세요. 우린 전원 정답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한가요? 특정 용도 토지의 공급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용도의 다양성,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다른 용도의 토지를 전환 공급하면 되죠. 대체 관련. 물리적인 대체는 가능한가요? A 토지를 바로 옆에 B 토지가 물리적인 대체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 다르다 무슨 성? 개별성 때문이었죠. 경제적인 대체는 가능해요? 붙어있는 토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인접성 때문인 거죠.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체크. 물리적인 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지금. 물리적으로 공급도 안 되고 대신도 안 돼요.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경제적인 건 되네요, 둘 다. 그 이유가 각각 달랐던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초등학교 동창회를 간만에 나갔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힘센 애가 짱이죠. 20년 지난 다음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다시 하면 그때도 힘이 있으면 짱인가요?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물리적인 건 안 돼요. 물리적인 건 안 되죠. 돈이면 다 되나요? 돈이면 다 되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자, 그 다음. 생산과 관련해서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왜 못했죠? 부증성. 부증성이죠. 생산할 수 없으니까.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영재, 영속성.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억이 나야 되기 때문에 MM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다 이해해놨다? 시험장 가서 헷갈린다고요. 그럼 그건 말짱 꽝이에요.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외부 효과는 공원이 들었었어요.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이죠. 정우 외부 효과죠? 쓰레기 소각장은 나쁜 것. 부의 외부 효과죠? 맞죠? 그러면 외부 효과는 뭐 때문에 발생하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인접해 있으니까. 맞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은 왜 하죠? 그 지역에서 꼼짝 마라가 되니까. 부동성이죠. 부증성은 상관이 없죠, 아예. 붙어있는 부동산들끼리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되죠? 인접성. 그 얘기인 거죠. 개별 분석은 왜 하죠? 이거 틀려오면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혼나야 돼요. 개별성이죠. 이걸 왜 틀려요, 도대체? 근데 이것도 시험장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구분하기. 인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얘는 인문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더 이상 하지도 마. 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로. 용도의 다양성은 답이 나왔었네요. 용도의 다양성은 누가 용도를 다양하게 써요? 인간이. 그러니까 얘는 인문적 특성이었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 누가 쪼개고 합치죠? 인간이. 인문적 특성이죠.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지하철 설치 누가 하죠? 세금 부담 누가 많이 부과하죠? 인간이. 인문적 특성이죠. 국토성. 국가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인문적 특성. 부증성. 인간이 증가되지 말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특성? 자연적 특성이네요. 영속성도 자연적 특성. 됐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부동산의 속성 뭐 해서 위치 뭐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닥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5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한번 쭉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읽으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봤고 10분 쉬고 66페이지에 있는 인근적의 연령 현상이라는 것은 교재 있죠? 66페이지. 그 내용은 살짝 한번 다뤄볼게요. 살짝만. 얘는 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것만 딱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끝납니다. 되셨나요? 네, 10분 잘 쉬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